2009년 뉴욕에서 온 17세 학생 브리타니 드렉셀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머틀 비치에서 봄 방학을 보내던 중 신비롭게 실종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750마일 이상을 몰래 운전하여 머틀 비치로 갔습니다. 이 여행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녀의 남자친구와 몇몇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브리타니는 새로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외롭고 불편함을 느꼈으며 특히 싸움이 일어난 후에는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2009년 4월 25일 저녁 브리타니는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낸 후 리조트를 떠났지만 그 후로는 아무도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 데이터와 감시, 카메라 영상이 마지막 단서를 제공했지만 모두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져 사건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습니다. 10년 이상 동안 그녀의 가족과 경찰은 지칠 줄 모르고 수색을 계속했으나 명확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과는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신비로운 실종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려면 채널을 구독하여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세요. 사우스캐롤라이나 머틀 비치는 긴 해변과 고운 백사장으로 유명하며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여 환상적인 휴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개발이 혼합된 곳으로 호화로운 리조트와 햇살이 내리쬐는 해변이 특징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외에도 머틀 비치는 울창하고 야생적인 숲을 갖추고 있어 생동감 넘치는 해변과 신비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일부 젊은이들은 부모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곳의 경치를 완전히 즐기려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신비로운 사건이 전개되었고 머틀 비치는 휴양지에서 신비로운 실종 사건으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2009년 브리타니 드렉셀은 뉴욕 로체스터에서 고등학교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활동적이고 스포츠에 열정적이며 가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후 브리타니는 많은 변화에 직면했고 그로 인해 외롭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브리타니의 성적은 떨어졌고 그녀는 동급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친구가 많지 않았고 자주 무시당했으며 그로 인해 더욱 고립되고 어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몇몇 나이 많은 여자아이들과 친구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녀를 신경 쓰지 않고 단지 하인처럼 부리거나 따라다니는 친구로만 여겼습니다. 브리타니는 이러한 친구들이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혼자 느끼기 싫어하고 수용받기를 원해서 계속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브리타니는 이 그룹에 자신을 증명하면 가치를 인정받고 버림받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활동에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리타니의 어머니 도운 플레카는 자신의 부모에게 적절한 보살핌과 애정을 받지 못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의 사랑 부족은 도운에게 깊은 감정적 상처를 남겼고 그녀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과거의 상처를 보상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도운의 결혼 생활은 그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던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도운은 이혼을 결심했지만 이것은 그녀의 브리타니를 보호하고 감싸려는 집착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녀의 딸을 자신이 경험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에서 도운은 실수로 브리타니의 삶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운은 브리타니가 학교 공부를 따라잡기를 원했지만 브리타니는 계속 외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도운은 그녀가 봄 방학 동안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여행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브리타니와 그녀의 어머니 사이의 관계는 도운이 자주 안전 문제로 감시하면서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브리타니는 어머니의 기대에 압박을 느끼면서 점점 더 반항적이 되고 이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상황은 브리타니를 더욱 고립되고 어색하게 만들어 가족 외의 관계를 통해 자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날 도운과 그녀의 딸은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반항적인 시기에 브리타니는 어머니가 자신을 외출시키지 않으면 자신을 해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지치고 상심한 도운은 결국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약 1시간쯤 도운은 딸이 로체스터에서 친구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브리타니가 2명의 친구와 함께 몰래 750마일 이상을 운전하여 머틀 비치로 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그룹은 2009년 4월 23일 아침에 안전하게 머틀 비치에 도착했습니다. 브리타니의 남자친구 존 그리코는 그녀의 몰래 여행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은 일 때문에 로체스터에 머물며 브리타니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2009년 4월 25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브리타니는 여행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녀는 함께 있던 나이 많은 여자아이들과 싸웠습니다. 브리타니는 존에게 자신이 소외되고 외롭다고 말하며 집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의 가족은 여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09년 4월 25일 저녁, 브리타니는 친구들과 함께 있던 리조트를 떠나 오래된 지인과 만났습니다. 오후 8시 58분에 브리타니는 남자친구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낸 후 리조트를 떠났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브리타니가 남자친구의 문자와 전화에 응답하지 않자 남자친구는 걱정하기 시작하고 머틀 비치에 있는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시도 후 브리타니의 남자친구는 그녀의 실종을 보고하고 그녀가 집에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머틀 비치에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우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화가 났으며 딸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멀리 떠난 것에 대해 바보 같고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딸을 걱정하는 마음의 도우는 머틀 비치 당국에 신속히 연락했습니다. 브리타니가 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어서 당국은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도우는 뉴욕에서 머틀 비치까지 13시간을 운전하며 걱정과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언론 매체에 연락하여 브리타니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브리타니의 가족은 즉시 머틀 비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경찰이 이를 가출 사건으로 생각하고 조사를 심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브리타니가 도망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자 경찰은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브리타니가 머물던 리조트를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브리타니의 친구들은 그날 밤 리조트를 떠난 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브리타니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본 사람으로 알려진 오랜 친구 피터 브로조위치를 조사했습니다. 피터는 브리타니가 리조트에서 본 적이 있지만 혼자 떠났고 이후의 상황을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브리타니와 함께했던 두 친구에 대한 의심도 해소했습니다. 리조트의 감시 카메라 영상은 브리타니가 오후 8시 33분에 도착해 검은색과 흰색 탱크탑과 반바지, 플립플랍을 착용하고 베이지색 가방을 들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5분 후 그녀는 혼자 떠났습니다. 조사관들은 브리타니가 빠르게 걸었고 그녀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는 오후 8시 58분에 남자친구에게 보내졌으며 호텔을 떠난 지 몇 분 만에 리조트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 기록에 따르면 브리타니의 전화 신호는 머틀 비치에서 약 60마일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 맥클런빌에서 오후 11시 57분에 마지막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색 지역을 밀집한 숲 지역으로 좁히고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대규모 수색을 조직했습니다. 도운 씨는 브리타니가 그 지역으로 옮겨진다면 야생 멧돼지, 악어 및 기타 야생동물에 의해 6시간 이내에 공격받을 수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수사는 명확한 단서 없이 많은 도전에 직면했고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은 브리타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결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여전히 브리타니 드렉셀 사건의 신원이나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단서가 막다른 길에 부딪힌 것처럼 보였고 수사는 정체되었으며 수사팀의 긴장과 압력이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어서 경찰은 사건을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의 가족은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브리타니의 가족은 딸의 신비로운 실종에 대한 답이 없어 깊은 고통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매일 그들은 실종된 딸을 위해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이 그들의 진심을 받아들여 딸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을까요? 2011년 8월 1일 브리타니 드렉셀이 실종된 지 2년이 넘어서 한 젊은 여성이 아버지 레이먼드 무디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제기하며 중요한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그 소녀의 증언에 따르면 레이먼드의 여자친구 엔젤은 레이먼드가 그 소녀에게 했던 일을 이유로 모두를 가두겠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레이먼드 무디라는 남성을 즉시 조사했고 그로 인해 경계와 의심을 즉시 높일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레이먼드 무디는 1983년에 9세 소녀를 납치하고 공격한 혐의로 21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습니다. 브리타니의 실종 다음 날 그는 교통 위반으로 정지되었고 경찰은 그의 얼굴에 긁힌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전 여자친구가 레이먼드의 목, 볼, 머리에서 긁힌 자국을 보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엔젤은 당국과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레이먼드를 옹호했으며 레이먼드는 브리타니의 실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당국은 2009년 4월 말 마이틀 비치와 맥클레란빌 사이에 있는 레이먼드와 엔젤의 아파트에 대한 수색 영장을 요청했습니다. 이곳은 그들이 휴가를 위해 임대했던 곳입니다. 수색 결과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사자들은 계속해서 연관성을 탐색했습니다. 경찰은 레이먼드의 과거와 피해자와의 연관성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는 다시 정체되었고 사건은 다시 정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브리타니의 가족은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7년 후 2016년 8월 브리타니의 가족은 FBI로부터 전과자 타쿼온 브라운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타쿼온 브라운은 범죄로 25년형을 복역 중이며 브리타니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형량을 줄이기를 희망했습니다. 타쿼온은 그의 공범인 티모시 다션 테일러가 맥클레란빌의 한 집에서 브리타니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쿼온에 따르면 브리타니는 뒷문으로 도망쳤지만 다시 테일러에게 붙잡혀 총에 맞았다고 합니다. 타쿼온은 브리타니가 많은 악어가 있는 지역에 방치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타쿼온의 증언은 그의 형량을 줄이려는 명백한 동기가 있었고 맥클레란빌이 미디어에서 널리 언급된 적이 있어 의심스러웠습니다. 경찰은 타쿼온의 증언과 관련 증거를 재검토하여 신뢰성을 판단했습니다. 조사자들은 타쿼온 브라운의 배경과 정보를 제공한 동기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티모시 다션 테일러에 대한 정보와 사건에 대한 그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이전에 수집된 증거와 정보를 검토했습니다. 타쿼온의 증언이 확인되지 않자 그는 당국에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사자들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고 사건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타쿼온의 증언이 명확한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와 단서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브리타니 드렉셀은 아무 단서 없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5년, 10년 후의 수색 노력도 성과를 내지 못해 그 소녀의 이름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2022년 5월 브리타니 드렉셀 실종 13년 후 사건이 예상치 못하게 진전을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호리 카운티 검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그의 클라이언트가 사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경찰과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주 당국과만 협력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변호사의 클라이언트는 2011년에 용의자로 조사되었지만 기소되지 않았던 62세의 레이먼드 무디였습니다. 검사에 따르면 레이먼드 무디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가족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주 정부 당국에 자백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연방 기소를 피하려 했습니다. 이 정보는 수사관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11년 전 그들은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세부 사항을 실수로 간과하여 용의자가 훈련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주 당국과 협력하여 즉시 용의자를 소환하고 신문하기 시작했으며 이 조사가 정말로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해결할 유용한 단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용의자인 레이몬드 무디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무관심한 어머니 밑에서 혼란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이는 그가 나중에 왜곡되고 극단적인 사고를 하게 된 토대가 되었습니다. 레이몬드는 성장하면서 점점 더 고립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1983년에 9살짜리 소녀를 납치하고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으며 이 끔찍한 범죄는 그의 불안한 성향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출소 후에도 레이몬드는 어두운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 나쁜 습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린 소녀들에게 접근하고 조종할 수 있는 정교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몬드는 엔젤이라는 여자친구를 만났고 그녀는 그의 위험하고 부도덕한 쾌락을 항상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둘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레이몬드의 활동에 대한 흥분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2009년 4월 23일로 돌아가 레이몬드는 여자친구 엔젤과 함께 머틀 비치로 휴가를 떠났고 밤에는 파티를 즐기며 쾌락을 위한 자극제를 사용했습니다. 레이몬드는 우연히 그 지역을 방문 중이던 브리타니와 그녀의 젊은 친구들 그룹을 만났습니다. 브리타니는 그들 중에서 가장 소외되고 고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브리타니와 같은 어린 순진한 소녀들은 레이몬드에게 완벽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4월 25일 운명의 밤, 레이몬드는 브리타니 드렉셀이 호텔을 떠나는 것을 보고 이를 계획을 실행할 완벽한 기회로 여겼습니다. 레이몬드와 그의 여자친구 엔젤은 어린 소녀에게 파티에 초대하는 매력적인 제안을 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이는 브리타니가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브리타니는 그룹 내 다른 소녀들과 말다툼을 한 후 화났고 휴가를 결정한 것이 완전한 실수였다고 느꼈지만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레이몬드와 엔젤은 브리타니가 혼자 떠나는 것을 보고 차를 몰고 가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잘 아는 사람처럼 보였으며 이미 화가 난 브리타니가 당시 그녀가 싫어했던 장소를 떠나고 싶어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브리타니가 그들과 함께 가기로 했을 때 레이몬드는 또 다른 희생자를 저항 없이 유인하는데 성공했다는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는 그가 이전처럼 계속해서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 커플은 브리타니를 캠프장으로 데려가 음식과 술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자극제의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음악을 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엔젤이 자극제의 반응으로 의자에 축 늘어지자 레이몬드는 즉시 그의 새로운 희생자에게 관심을 돌려 그의 범죄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몬드는 브리타니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며 결과를 무시했습니다. 자극제의 영향으로 브리타니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수 없었고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비뚤어진 욕망을 채운 후 레이몬드는 브리타니가 탈출의 글을 신고할 경우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질식시켜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리타니는 생과 사 사이에 누워 저항할 수 없었으며 그녀의 마음속에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나 후회의 감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극제의 쾌락에 빠져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레이몬드는 두려움이나 후회를 느끼지 않았고 대신 생명과 죽음을 쥐고 있다는 어두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레이몬드는 브리타니의 시신을 근처 숲에 숨기면서 냉정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위치는 시신이 발견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된 장소였습니다. 엔젤이 브리타니의 부재를 눈치챘을 때 레이몬드는 그녀가 친구들에 의해 데려갔다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계속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레이몬드는 현장으로 돌아와 브리타니의 시신을 나무 아래에 숨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범죄와 연결할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13년 동안 정의를 피하면서 레이몬드는 평범한 삶을 살며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고 확신했으며 아무도 진실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레이몬드는 엔젤과 함께 계속 살아가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악한 본성을 능숙하게 숨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는 브리타니를 살해한 그 밤을 떠올릴 때마다 후회보다는 자신의 세련됨과 잡히지 않을 능력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이는 그를 더욱 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마음속에서 레이몬드는 자신의 범죄가 영원히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발견될 것에 대한 불안감이 때때로 그를 잠 못 들게 했지만 그는 항상 경찰이 자신을 잡기에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23년 동안 레이몬드는 조용한 삶을 살며 주목을 피하고 다른 범죄에 가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실수도 자신이 잡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 자백하기로 결심했을 때 레이몬드는 자신이 잡힐 것을 알았고 자신의 마지막 몇 년 동안 가족과 가까이 있기 위해 주당국에 자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이몬드는 자신의 범죄 인생을 자백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끝냈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삶을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2022년 5월 11일 레이몬드 무디가 자신의 범죄를 자백한 후 그는 당국을 브리타니 드렉셀의 시신을 묻은 숲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장소는 그녀가 처음 사라진 곳에서 약 53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조사관들은 발굴 작업을 시작했고 13년 동안 묻혀있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콘택트 렌즈와 고 피어싱을 발견했는데 이 두 가지 물품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DNA 검사와 치과 기록을 통해 유해가 브리타니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찾은 것은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오랜 고통스러운 장을 닫았지만 그녀의 죽음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면서 또 다른 고통의 층을 열었습니다. 레이몬드가 범죄를 자백했지만 그의 여자친구 엔젤은 살인과 관련하여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공의 논란과 불만을 일으켰으며 특히 브리타니의 가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브리타니의 어머니인 미세스 더는 2011년에 레이몬드가 수사에서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경찰의 주목을 피했던 사실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그때 경찰이 더 철저했다면 그녀의 딸이 더 일찍 발견되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브리타니의 가족은 또한 그녀가 자발적으로 레이몬드의 차에 타서 약물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이 세부 사항이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레이몬드 무디는 법정에 출두하여 살인, 납치,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반성의 기색도 없이 조용히 형벌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레이몬드에게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으며 납치와 폭행 혐의로 각각 30년형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이 부과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형벌로 그가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처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에 큰 충격을 주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브리타니를 애도하고 그녀의 가족에게 동정을 표했으며 레이몬드의 잔인한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브리타니 드렉셀 사건은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을 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